최근에 주식시장 보면은 안 좋아지다가 잠깐 멈추고 며칠 있다가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네. 시장이.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가 2200 오전에 잠깐 깨졌는데 그 부장님께서는 지금 주식시장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반등 줬다 내려가고 반등 줬다 내려가는 거는 이제 대세 하락 구간이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상승의 기간과 폭이 크고 네. 그다음에 조정은 짧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 구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음. 길고 깊게 내려가고 반등을 짧게 주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터닝하면서 저점이라는 이제 인식이 확실히 있어야지만 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이제 터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들 얘기를 하는 게 반등 줄 때 위험 관리해야 된다, 현금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1년이 지나왔습니다. 1년이 뭡니까? 지금 작년 6월 고점이었고 7월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또 외람되지만 우리 시장이 IMF 외환위기 때, 리먼브러스 사태 났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8년, 2019년 요때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어느 정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빠졌냐? 1년 반 정도 빠졌어요. 그 그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올해 10월, 11월, 12월 이 즈음에서 저점을 좀 형성할 개연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기간 놓고 봤을 때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 똑같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해서 수급으로 이어지는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안 좋다 얘기하고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또 언제 그러냐시피 그 정도로 또 시장은 또 움직이거든요. 이쪽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과거와 유사하게 많이 패턴을 보이더라.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만 이제 놓고 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왜 올해를 기준으로 놓고 보냐면요. 우리 시장은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지만 미국은 작년에 계속 올랐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올해 세 차례 급락을 했습니다. 1월에 코스피 기준으로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6월에 또 한 13% 하락을 했고 9월에도 13% 하락을 했어요. 고점이 3,316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저점이 2,130포인트입니다. 뭐 한간에는 뭐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있어야지 진정한 저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하다 부분에서 거래되고 있다. 여기서 내가 사야 되느냐에서는 아직까지 못 사겠다. 이런 게 훨씬 더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맨날 푸념하는 이런 매수세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니까 당연히 계속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매수세가 없고 그래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좋지 않은 시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싼 건 알지만 무섭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마지막 분기가 예. 한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네네. 혹시 연도가 바뀌는 이제 시기, 연말로 가고 있는 시기에 네. 조금 시장 상황 중에 눈여겨봐야 될 만한 변수가 있을지. 뭐 당연히 물가이죠. 지금 전 세계가 물가 때문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건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75bp 한 번 더 올리면 11월에 올리면요. 11개월 만에 제로 금리에서 4%까지 올리는 맞아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데 이거 다 물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이 10월 13일이죠. 네. 오늘 밤에 미국이 9월 CPI 발표를 합니다. 오늘이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시장이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8.1%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8.3%였거든요. 네. 근데 요게 8.1% 위로 8.3%, 8.4%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 시장 급락할 거다. 월가에서는 그렇게 지금 막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왜 그렇게 지금 물가에 대한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시장은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전쟁 계산하고 뭐 미중 갈등 얘기하고 뭐 PMI 보고 CPI 보고 PPI 보고 막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단순하게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금리, 그리고 하나는 환율이에요. 두 가지만 보면은 시장은 그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 우라가미 군요가 지금부터 뭐 수십 년 전에 쓴 책에 금리와 시장의 흐름을 연관시킨 게 주식시장의 4개이잖아요. 금정세, 실적상세, 역금정세, 실적상세.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여요. 결국은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동안에 옛날에 양적 긴축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네.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시장이 빠졌고 금리 인하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시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예고를 작년부터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단순히 그것만 생각해서도 올해는 매도를 했거나 현금을 했거나 아니면 또 뭐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기가 힘들어. 아는데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거죠. 네. 지키지 않는 거죠. 오르니까. 네, 우리 사람들의 네. 심리가 그런 거죠. 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 똑같이 계속 질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올해 말에 4.4%, 내년에 4.6%까지 지금 연준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요번에 왜 이렇게 더 많이 빠졌냐면 3개월 전에는요. 네. 올 연말 금리가 3.5에서 3.75였어요. 네, 그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100bp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시장은 이제 터닝해서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8.1% 기준을 예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4.4%, 내년에 4.6% 그리고 동결하고 시장 상황 바라보겠다.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8.1%가 아니고 뭐 8.3, 8.5%로 올랐다 말이에요. 물가가 더. 그러면 연준이 더 강력하게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냐.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물가입니다. 그냥 물가예요. 그런데 대부분 연준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내년에 물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 어떻게 오릅니까? 그렇죠. 성장이 없는데. 예, 성장도 없고 그리고 우리도 소비 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내년에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시장이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너무 좀 뭐랄까 김칫국 마시면서 빨리 내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연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까불지 마. 네. 이거 물가 쉽게 안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에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9월의 CPI, 10월의 CPI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CPI라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네. 얘기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버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인데, 자,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이제 소비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건 과거의 경제학 이론에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른 게 있었잖아요. 공급이요. 예, 공급, 팬데믹. 또 하나는 전쟁. 전쟁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공급 사이드에 공급망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이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가도 떨어지고 국제 고물가도 떨어지고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빨리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좋아요. 그리고 임금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왜 올랐냐? 팬데믹 때문에 구인난이 생기면서 임금이 다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천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리고 시스템 위기가 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 높아졌고 이미 경기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만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문가들이 내년을 바라보는 다 시각을 달라지겠네. 다 싹 바꿔야 됩니다. 싹. 아,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모든 그 석학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리고 그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불확실성 중에 몇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3가지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소위 왜 증권가에서 게임 체인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전쟁이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끝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 대한 촉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련하고 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10년 했어요, 전쟁을.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역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보시면 전쟁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이면에는 구산업과 신산업의 싸움에서 발생된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오일 국가, 산유 국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창하는 국가들 간의 이 갈등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면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말씀 이제 그만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경제가 안 좋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러시아는 도대체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려고 지금 저러는가? 그러면 서구국가 러시아하고 이번에 평화협정 같은 거 회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러시아의 외무부에서는 우리는 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용이 있다. 미국이 하자고 얘기 안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의 배역관에서는 야, 우리는 언제나 하자고 했는데 러시아가 거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망성이 있나? 시장이 그래서 그걸 약간 기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CNN에 바이든 대통령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말 안 할 거래요. 예, 푸틴하고는 안 할 거다. 푸틴하고 안 할 거다. 미치겠다 진짜. 그냥 그래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짧게 그냥 결론만 치면은, 저는 11월이 내년 시황을 결정질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연말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국이 7중전에 하고 있고요. 이번 주 1월부터 공산당 대회 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3년임이 확정이 되면 중국의 정책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많은 정책이 바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희망회론이 여러분께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요즘에 뭐 핵전쟁 위협한다. 굉장히 격화되죠. 그리고 발언도 굉장히 세죠. 지금 바이든이 푸틴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우디 또 공격했습니다. 이런 워딩이 세게 나오는 이유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정치인들이 맨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경쟁과 대결 구도와 이것에 의해서 결론은 이렇게 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선거라는 거는 굉장히 빅이벤트고, 중국도 요번에 공산당 대회도 빅이벤트거든요. 이런 빅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 나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전쟁에서 그만두고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명분을 줘야지 그만두죠. 맞아요. 그만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명분을 안 줘요. 미국에서 절대 안 줍니다. 우크라이나도 막 끝까지 싸우겠다. 한 뼘도 안 주겠다고 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렇다 치고, 근데 지금 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정리해보면, 정치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같은 게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본인들 정치적 목표에 따른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그 정책들이 뭐 물가나 금리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주식시장에도 어떤
지금보다 더 일시적으로 심해질지 아니면 반등을 줄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자연적인 수요나 뭐 소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거 내년 되게- 시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좋은 쪽으로 줬던 나쁜 쪽으로 네. 줬던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또 저희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을 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제 기억 속에 삼성전자는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았었던 것 네네. 같은데 그 전년 동분기 대비 30% 줄었다. 네. 삼성전자는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 삼성전자 주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YY로도 안 좋았고 QOQ도 안 좋았고 네. 시장 컨센서스 대비도 안 좋았어요. 그럼 폭락해야죠, 주가가. 근데 맞아요. 그날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 시장이 지금 한 5, 6% 지금 상승한 상태예요. 신기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면서 호시적 발표하면은 매도하더라. 뭐 실적 안 좋게 발표하면은 뭐 매수하더라. 뭐 그래서 올라가더라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특정한 현상에서 그런 일이 이제 발견된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반화할 네.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장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우선한다라는 거죠. 즉 실적 발표 아무리 안 좋게 발표가 나와도 매수하겠다는데요, 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는 오르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런데 매수하겠다는 측이 나타났어요. 그날 잠정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근데 왜 사요? 저는 외국인이 사는 것들, 저 연기금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쇼커버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라 하면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해서 매도를 해놨다가, 공매도 해놨다가, 대주매도라고 하죠. 네. 매도 해놨다가, 이제는 이 시절을 하면서 요즘에 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 시점에 쇼커버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뉴스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리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강기금이 들어오면은 당장 삼성전자 살 거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하면은 공매도가 제일 많은 게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당연히 했죠. 뭐 시총이 높으니까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공매도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 그런 정책이 딱 나와버리면 묶여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라도 사놓는 어떤 거구나. 이익을 챙겨 실현해야겠죠. 네. 지금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2개 올라왔거든요.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다 지금 막 급락을 하고 있고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황이 막 바뀌어서 이제 저점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쇼커버로 인해서 단기반등 할 것이다. 이게 대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지금 현재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당분간은 그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 막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는 조금 더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더 이제 안 좋을 거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3분기보다 4분기도 안 좋을 거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한 국가냐면요. 우리나라 뭐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전 세계, 물론 전 세계 놓고 봤을 때 큰 시장은 맞아요. 네. 근데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 아래예요. 네, 그렇죠. 그럼 미국의 애플이나 뭐 이런 뭐 그거보다 얘는 그냥 한 종목보다도 네. 아래예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의 글로벌 자금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등락하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론 팬데믹 이후에 개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개인들은 그 정도의 움직력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외국인들처럼 개인들이 내가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12종목만 계속 개인들이 산다. 그럼 안 빠질걸요? 근데 개인들은 그러지 않고 1,500개 종목을 다 두루두루 거래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세서가 아니고 응징력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종목만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좋게 보고 어느 순간에 매수하는 순간에는 그 업황과 상관없이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삼성전자 뜰 거예요. 수급이 또 달라지니까. 뜰 거라고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뭐냐?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업의 실적은 좋지 않아도 어떤 환경이 되면 들어오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 환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금리하고 환율만 얘기했잖아요. 환율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에서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한다. 이 얘기는 1,450원을 베팅한다는 얘기인데 환율을 1,450원 베팅했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1,450원에 내가 1달러를 바꿨어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주가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1,200원이 그렇죠. 되면 앉아서 까먹은 거죠. 앉아서 그냥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걸 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얘기를 했는데 환율 방어하겠다. 더 안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1,400원을 넘어서 이렇게 간 거는 제 기억으로는 외환위기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년 리먼 때 한 번이 있었나요? 한 번 잠깐 그 팬데믹 때 이럴 때 빼고는 없었어요. 이럴 때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1,450원에 내가 베팅을 한다. 환율만 놓고 봤을 때 1,450원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래로 떨어지면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랬을 때 1,400원 위에서 외국인들이 베팅했을 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더 이상 팔지 않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환율을 진짜 위기가 와서 일시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 환율은 아주 비정상적으로 원화가 약세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기서 어떤 장기 펀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네요. 지금 1달러에 1,450원 바꿔가지고 한국 주식 사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환차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군요.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되는 어떤 순간이 되면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대형주 있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딱 그 순간이 오면은 곧바로 얘들은 뜰 거예요. 경기니 기업 실적이니 상관없이 수급에서 수급에서 걔들은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환율은 그러면은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환율은 언제쯤 하향 안정화 되겠냐? 물론 국가의 체력으로 환율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서 지금 달러 연수가 그렇게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체력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비정상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달러인덱스가 지금 113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달러인덱스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달러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간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금리 얘기하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니까 올리기 때문에 달러인덱스가 많이 올라간 거고요. 또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예요. 지금 파운드화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또 결론은 뭘로 들어가냐면 전쟁이에요. 유로화가 지금 약세가 된 게 유로존이 그렇게 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 종료됐다. 그러면 유로화는 그냥 틀 거예요. 파운드화도 그렇고 그냥 올라올 거예요. 강세. 그럼 달러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원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난 삼성전자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삼성전자 올라요. 사실은 그래요. 수급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요즘의 수급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형주가 움직일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환율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환율 얘기, 이거 되게 쏙쏙 이해가 되네요. 진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달러에 1,450원일 때 들어와서 주가 하나도 안 오르고 그냥 1달러에 1,300원으로 떨어지면 앉은 자리에서 한 10% 먹는 거니까. 그런 거죠. 지금까지 이 정도 환율이면은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단 내려가는 거에 베팅. 외국인들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수급이 개선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을 미국 주식 말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살래, TSMC 살래, 아니면 애플 살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더 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빼고 애매하게 그냥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팔아서 1,450원에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있는 핵심 주식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환차익에 있는 이익도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핵심 기업들 많이 빠진 것들을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외환위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거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단정직으로 얘기한 건 위험한 얘기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이요. 매년 300억 달러씩 지금 미국 주식 사고 있어요. 와. 우리나라 서학개미가라고 하는 게 지난 1년 반 동안 520억 달러가 샀어요. 와, 진짜요?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와. 근데 만약에 연기금이 마음 바꿔서 우리나라 지금 당장 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그거 네, 어떻게 네. 돼요? 그래서 외환고 보유가 줄어들면서 우리 위험하다. 그러면 팔아서 달러 넣어. 미국 주식 사고 달러 갖고 오면 그냥 끝나요. 그거는. 그 예전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이제 달러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자산도 많이 갖고 있다. 엄청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달러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뭐 지난 1년 동안 우리 300억 달러 빠졌다는데 300억 달러씩 연기금 사는데요. 지금 달러. 와, 대박이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속 매수하는 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 보니까. 야,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 샀으면 얼마인 줄 알아? 근데 이제 그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적 성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주식이 그렇게 올랐던 거잖아요. 네네. 이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서. 네네. 베이스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상투 쓰고 막 이제 일본하고 이랬을 때 네. 미국은 카네기 철강 회사가 있었고 에디슨 모터스가 있었고 자동차, 화학, 철강이 막 번성하던 시대예요. 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우리보다 좀 선도해서 기술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업들이 거의 대부분 장치 산업이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해 유발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으로 이걸 지배를 하면서 공해 유발 산업을 딴 데로 이전시키는 거죠. 어디로 했냐? 일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일본이 조선화학, 정유, 철강 이런 것들이 일본이 1위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넘어왔구나 미국에서 일본으로. 1위인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본을 이겼대. 막 자랑했어요. 이긴 게 아니고 공해 산업이라서 자본으로 지배를 하고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어디다 넘겨줬어요? 중국이요. 중국을 넘겨줬죠. 중국은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나 뭐 딴 데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본적인 산업의 흐름이거든요. 네. 왜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ARM이나 아니면은 뭐 TSMC나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이런 회사들이 고부가가치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미국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메모리예요, 메모리. 물론 메모리에서는 우리가 선두이고 우리가 1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칩들, 핵심 반도체들은 걔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어떻든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할 수 있었던 이걸 가지고 그동안 끌고 왔는데 이제는 지금 미중 간 반도체 경쟁하면서 중국이 직접 하겠다고 그러고 미국도 직접 하겠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서 혁신적으로 새로운 선단의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이 나오거나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경쟁에서 자꾸 시장 점유율을 까먹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전망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이나 향후의 신성장 산업을 얘기하는 뭐 가상, 뭐 메타버스 세계 이런 얘기에서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성장 산업은 맞는데 그런 쪽으로 삼성전자가 얼마큼 쫓아갈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TSMC를 못 쫓아가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40조 정도 나오는데 320조 정도의 시가총액은 분명히 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걸 따로 보여주든지 그게 없다면 시황 사이클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터닝하는 게 나타나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당장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지금 들어온 건 쇼커버이고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나 터닝하면서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아직 남았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와서 어느 정도 뭐 다시 뭐 7만 전자가 되든 8만 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려면은 시황만 좋아지면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까지 가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액면 분할 전입니다. 외환위기 때 이럴 때 3만 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50분의 1이니까 그쵸. 5만 원에도 250만 원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잖아요. 성장을 한 거잖아요. 이걸 자꾸 비교를 되는데
그 비교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향후에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혁신적인 산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비교를 드리는 거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 비교를 많이 드리는데 앞으로 전기차의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앞으로 성장성이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계속 굳건하게 있는 이유는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차를 만들고 우주항공차를 만들고 네. 그리고 로봇을 만들고 신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있으면서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 되게 안타까운 거는 뭔가 가셔야 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규제가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제약적인 요인이 상당히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예를 들어 처음엔 뭐 가전,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과거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찾고 싶다. 그렇죠. 부장님, 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섹터, 어떤 산업, 어떤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답은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질문도 주셨지만 다 알아요.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 뭔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로봇? 예, 그렇죠. 아시잖아요. 로봇. 네, 그죠. 앞으로 그건 당연히 갈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로봇, 자율주행. 전 자율주행 차 나오면 진짜 살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 최근에 한 1, 2년 동안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네. LG 솔루션이라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걔네들 사이클상 얼마큼 맞냐? 제가 보기에는 한 반은 지난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지금은 이제 어떻든 아직까지 2차 전지 공급 부족이라고 하지만 네.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2차 전지를 다 도입을 만들고 하니까. 있고, 예, 도입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정도 보는 거구나. 시작돼 갖고 이제 초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걔네들은 이미 이제 많이 와 있어요. 이게 성수 단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이 좋아도 빠집니다. 가치주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는 네. 거거든요. 잘 아시네요. 만일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삼성전자처럼 앞으로 10배 갈, 20배 갈 그런 종목을 내가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향후에 성장할 산업에 투자 그냥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애플 아이폰으로 여태까지 먹고 살았죠. 네. 아이폰 다음에 차세대 성장 동력을 뭘로 찾는지 아세요? 자동차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애플카하고요. 네. 그래서 애플로 계속 탄탄한 거예요. 네. 애플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애플 네. 글래스. 똑같이 제가 쓰는 안경처럼 똑같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글래스에 디스플레이가 다 나오고 전화도 다 돼 있고 웨어러블이 되는 거예요. 그거 네. 그 드래곤볼 같은 데 나오는 우리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들 다 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다 성장산업이에요. 네. 그런 것들 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면 먼 거 하면 또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시화돼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이 제일 빨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가속도가 빨라져요. 훨씬 더 그러겠네요. 빨라지거든요. 어제 현대차에서 그거 발표했잖아요. 5가지 소프트웨어 발표했거든요. 네. 그게 전부 다 로봇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럼 이건 당장 우리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주식을 전 세계에서 찾으시던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찾으시던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실전적으로 어려운 게 뭘 것 같습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서 이 종목이 가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네. 내용이고요. 그 부분 가서는 이제 약간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때는 좀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좋아 로봇이야. 그럼 로봇에서는 로봇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 중에 이런 회사를 보시는 게 좋다. 일단- 아니면 이런 걸 보고 회사를 결정해야 돼. 일단 성장이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재무구조를 봐야 되는데 네. 재무구조에서 현금 흐름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사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에 의한 현금 흐름, 재무 조달에 의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사업에 의해서 나타난 현금 흐름이 항상 플러스여야 돼요. 항상 그게 플러스여야 돼요. 사업으로 맨날 적자 나는데 재무 조달로 해서
겨우 먹고 버틴다. 살아. 이거 안 돼요. 아, 오래 못 가는. 네, 그건 못 갑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에 의해서 수익이 나고 재무조달을 좀 하고 그래서 투자하는 마이너스여야 돼 항상. 네.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돼요. 영업으로 인한 현금으로 뭐 다 플러스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토탈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현재 기초 자산 올 연초에 기초 현금과 긴말 현금 현재 현금이 나오거든요. 네. 이 현금이 늘어나야 돼요. 아. 그 현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 회사가 탄탄하게 뒤에 내 뒷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 빠졌어요. 예, 그때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은 예, 이거를 버텨? 손절을 쳐? 예,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럴 때 부장님께서 삼고 계신 기준이나 예. 나는 이런 걸 바탕으로 버틸지 손절 칠지를 판단한다. 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우리 월부 요 방송에 1년 전인가 뭐 1년 전쯤에 왔을 때 네. 여태까지 주식 안 했었던 분들이 뭐 굳이 시장 좋다고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 제가 그 네.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의 기준처럼 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시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고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지. 내가 주식 시장을 대하는 태도나 내 주식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시장은 원래 그런 겁니다. 네.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내려가기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다가 아니고 같은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때 이후에 돌아보신 분들이 뭐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나 있단 말이에요. 네. 거의 전 국민이 마이너스 30, 40%예요. 지금은 그렇죠. 주식을 하는 분들은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를 봤을 때 주식시장은 종목 한 번만 잘 맞추면 그냥 금방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 났어요. 내가 1억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 갖고 2배 날 종목만 내가 해가지고 2배 나면 본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거나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어라는 손실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한 25%, 뭐 20% 났어요. 그럼 네.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이 시장에서. 시장이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빠졌으니까. 네, 네. 마이너스 20%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어요. 20%, 25%, 30% 이내는요. 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파셔도 돼요. 그냥 그러고 기다렸다가 어떤 타이밍 한 번만 잘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손실의 폭을 잡을 거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50% 났어도 다 극복하고 다 플러스 냈었어요. 그 정도는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 올라갈 때 2배씩은 뭐 올라가니까. 지금 빠진 게 3,300에서 2,100까지 빠졌는데 종목들이 마이너스 80%에서 났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밑에서부터 지금 위로 업사이드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지금 10,000원짜리인데 업사이드로 위로 30,000원짜리 보이는 주식들 많아요. 다만 지금 그런 종목이 못 가고 있는 거고 사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시장만 안정화되면 그런 주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고민하시는 게 두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나 이도저도 모르겠고 종목이 한 나 5개 정도 있다.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개 종목을 1억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씩 5개를 샀다. 네. 근데 반토막 났어요. 다 1,000만 원이 됐어. 네, 1,000만 원이 됐어. 네, 네. 그럼 5천만 원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갖고 5개 종목을 가지고 맨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이라도 5천만 원이 내가 현금이다. 아, 이게 주식이 아니라? 네,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다. 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할 때 1번 내가 지금 내 현금 갖고 있을 때 나 지금 정말 매력 있는 가격이고 이 주식 사고 싶어. 1번이 네. 만약에 판단이 돼요. 네. 그럼 보유. 근데 2번 난 아무리 얘는 많이 빠졌지만 얘는 내 다음에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이건 힘들 것 같아. 그럼 그건 팔아야 돼요. 지금 이 가격이라도 난 안 살 거야. 예, 그거 네, 팔아야 네. 돼요. 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든지 네. 아니면 사고 싶었던 1번 그거 있죠. 네. 그걸 좀 더 사야 돼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난 1번만 좀 마음에 들고 3, 4, 5번 다 안 좋아. 그러면 내 5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 2,600개를 전체를 쫙 깔아놓고 봐서 난 현금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나는 5천만 원으로 뭘 사서 위로 더블 이상 내서 나 이거 본전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플러스로 가지? 라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렵죠.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그냥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내가 이걸 A 주식을 샀는데 이게 빠지잖아요. 예. 그럼 걔만 오매불만 걔 기사만 찾아보고 예. 걔 어떻게 되는지 예. 좋아지는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되게 예. 그 약간 쇼킹했던 게 부장님 지금 다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다 봐야죠. 그래서 얘에서 가망이 없다 싶으면 이거를 팔아서 여기서 손해난 걸 내가 네. 딴 데서 메꿀 수 있는 걸 네. 찾는 개념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왜 어렵다고 분들 많이 그러시냐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죠. 올라갈지 그쵸, 이게 그쵸. 뭐가 더 먼저 네, 올라갈지 네, 이걸 잘 모르는 네. 거예요. 그거를. 그쵸. 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못 옮기시는 거고, 그리고 손실 확정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힘들어. 그 자체 매도 누르는 거 자체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 다음 장에 그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선두로 나서면서 나한테 수익을 주기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 직전에 예를 들어서 차화정이었다. 그 다음에 전체였다. 아, 그렇네. 그 다음에 빵주였다가, 그 다음에 뭐 태조 이방원 얘기하다가, 이렇게 바꿔갔지. 다음에 올라갈 때는 전에 게 물론 반등은 주겠죠. 근데 선두로 나서면서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뭐 거의 반토막 나듯이 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다음에 올라갈 때는 또 선두로 나서는 종목은 걔네들은 그냥 2배 가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또 어떤 상황에도 10배 가는 주식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네.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우리 시장이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거든요. 네. 1년 반 동안 하락하는 동안 10배 가는 섹터가 있었어요.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예요. 어떤 상황에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10배 가는 섹터는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현금 확보하라, 현금 확보하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어떤 섹터가 전체 시장을 끌고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유튜브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몇 % 갔다, 뭐 요번에 빠졌으니까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종목은 뭐다, 요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틀렸냐, 맞았냐, 네가 얘기한 거 샀다가 나 손실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네.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속에서 딱 자기가 선택을 해야겠죠. 아, 나는 그러면 이쪽 섹터에서 이 종목으로 나는 승부를 볼 거다. 나 이거 선택을 할 거다. 그래서 그쪽을 분할 매수했던 어떻든 간에 어떤 그런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 그렇게 말해놓고 당신은 그러면 뭘로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향에 있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이 아마 이쪽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 AR, VR 이쪽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 경기 침체기가 오고 위험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각국의 정부는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못 쓰고 있냐면 물가 때문에. 아, 그렇죠. 곧바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 나옵니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예요.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경기 부양책을 뭘로 할 거냐가 주도 섹터예요. 예전에 IF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경기 부양책을 뭘로 했죠? IT. 그래서 IT 버블 났죠. 버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꺾인 거예요. 위기가 생기면은 다 그걸 만들어요. 그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것들을 만든 거죠. 사실 미국도 이번에 뭐 인프레 감축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있는 2차 전지니 뭐 이런 거 봐야 된다. 태양광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동안 했던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다.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분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우리 맨날 신성장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뭐 4차 산업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중국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있던 국영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국영제가 뭐예요? 자동차, 조선, 조선 화학, 정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건설주가 올라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최근 한 10년 동안? 없어요. 네. 장기 투자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게 건설주, 조선주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네. 개연성이 있어요. 아, 국영제로 진짜요? 갈 개연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왜 그 지금 인프레 감축법 이렇게 하면서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다시 돌아와라 이러잖아요. 왜 돌아오겠습니까? 공예 유발 산업이고 대규모 장기 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보냈던 거를 리쇼어링 다시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다 내보냈더니 자기네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농담해서 얘기하는 게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전 세계의 우산쌀이랑 이쑤시개 중국에서 다 만든다면서요. 와. 근데 그럼 중국이 안 만들면 다 비 맞아야겠네.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뭐 금방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네. 이 인프라 장치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중국이 안 내. 뭐 어디서 안 준대. 네. 요번에 뭐 원유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안 준대. 이런 일이 발생을 이번에 하니까 맞아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안보상으로도 또 영향이 있을 수 이거 원유 있겠네. 시추 우리가 해야겠다. 조선 우리가 해야겠다. 반도체 우리가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국영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의 구경제랑 똑같이 간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구경제 산업 내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겠죠. 예를 들어서 정유화학에서는 뭘 할 것 같아요? 뭐요? 정유화학에서 원료 시추도 하지만 네. 새로운 걸 얘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수소 있죠, 수소. 네. 수소가스, 뭐, 그러면 온실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제일 많이 내뿜는 데가 이렇게 정유화학이거든요. 네. 그거를 제일 빠르게 빨리 할 수 있는 업체, 기업은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재건 사업을 할 가능성에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맨날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전기차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건설도 좀 보시고 건설 기계 쪽도 좀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타이밍에 서서히 오고 있지 않나. 그 조금 정리해 보면은 이 복구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여기서 난 손실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찾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그걸 찾을 때는 항상 이렇게 안 좋았다가는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갈 때 안 좋았던 애들이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났고 걔들이 부양책 안에 중심에 서 있는 산업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왠지 저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점 즈음 할 때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부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고평가를 줬죠. 평가 자체를, 밸류 자체를 굉장히 높게 준 부분이 이제 실수한 거이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렇게 했느냐, 뭐 또 음모론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았고 풍부했잖아요. 그때는 높은 밸류를 줄 만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 있는 니네들 안 돼. 전체 시장이 PBR이 0.8배뿐이 안 되고 PER이 10배도 안 되는데 무슨 뭐 100배야 말이 되니?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온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반토막 이상 났고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80% 이상이 났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라 뭐 말하라라고는 얘기는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는요, 이들이 높은 밸류를 받았던 이유는 플랫폼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거의 독점적이었고 선점의 효과가 있었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만한 다른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신흥 어떤 기업들이 나와서 이길 수 있나요? 어려울 것 이길 수 같아요. 없잖아요. 이제 이 독주 체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의 회사는 결국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제 주가가 거기서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어떤 시점이 오겠죠. 그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아주 핵심 사업만 잘 하면서 알뜰살뜰 잘 가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는 항상 그렇게 기업들을 보시면서 그런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이들이 엉뚱하게 이상한 뭐 자기의 주력 사업이 아닌 엉뚱한 사업을 막 M&A 한다고 막 그걸 다 악화라고 그러죠. 이거 경제학 책에 나오는 겁니다. 다 각화가 아니라 다 악화. 이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그거 안 좋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얘들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꾸 분사시켜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 했던 그런 것에서 또 벗어나서 지금 좀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뭐 테슬라니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장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플랫폼의 막강한 도구를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성장의 신사업을 자꾸 보여줘야 돼, 얘들도요.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네요. 그걸 못 보여주고 엉뚱한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들은요, 쟤네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특징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이들의 앞으로 성장을 못하고 이들을 아웃되고 뭐 망하느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선점의 효과가 있고 독점적인 무기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 카카오톡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규 산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장했을 때 은행이냐 플랫폼 사업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많았죠. 은행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거 너무 고밸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이거는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랬거든요. 네. 요즘에 주가 다 마이너스 80% 나니까 다 은행이라고. 결국은 은행이었네? 네, 그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주가 때문에 아니고요. 카카오뱅크가 은행이 아닌 차별화된 뭔가를 내놨어야 돼요. 그걸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느냐? 뭐 내놓을 개연성이 있느냐? 개연성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하고 좀 다른 점은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는 은행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규제 얘기하네요. 제가 우리나라 규제가 굉장히 심한 규제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신사업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도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식하는 어느 정도 상황이 좀 돼야지 지금의 또 경기 침체도 시장도 안 좋고 뭐 전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서 신규 사업을 가지고 시장에서 인정받겠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네이버 카카오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기왕에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들,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 지금 이거 팔고 그러면은 자유시장 갈까? 이러기에는 사실 때는 좀 늦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결국에 핵심은 그거네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새로운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 변형해 돈 벌 것인지를 지금 못 보여준 거고.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혹시라도 그걸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예. 또 상황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막 같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뭐 항교도 하고 뭐 공매도 금지 운동도 하고 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삼성전자에 대고 현대차에 대고 카카오에 대고 야 니네 신규 사업 뭐 할 거냐, 요구를 IR에서 해야겠네. 뭘 해라, 맞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좀 정신 차리고 좀 뭔가 좀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건데, 제가 엉뚱한 짓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근데 기업들이 약간 좀 느슨해 좀 있어요. 느슨하면서 그러면서 또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이 이런데 어떡하냐, 경기 침체기 그러는데 뭘 해도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모든 기업들이. 그건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네, 겁니다. 그렇고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같이 막 손실 많이 나고 네. 이렇게 힘드셨던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네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잘 견뎌냈어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화날 법한 대답을 드릴 건데요. 네. 근데 저는요, 예, 이거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예. 사실 저도 다른 예. 채널 출연해가지고 뭐 예. 물어보면은 예. 약간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힘들 때 예. 누군가 저한테 위로해줄 때 제일 힘이 될 때 언제냐면은, 나도 너 때 그랬어.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때 나도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극복하니까 나중에 잘 됐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예. 좀 위로가 되고. 네. 질문을 주시니까 말씀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먼저 해놓습니다. 저는 지금은 해놨어요. 제가 외환위기 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외환위기 때는 저는 증권은협회에 6개월짜리 그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 교육과정 들어가지고 그냥 공부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그리고, 그때는 뭐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리먼 때는 2008년도에는 제가 지점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 대우증권에 지점장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운용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리먼 때 막 박살 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단위가 사람들의 느낌이 1, 2억이랑 몇십억, 몇백억 손실 나는 거랑 또 다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제가 뭘 했냐면은,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는데, 그 DVD 방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요, DVD-방. 그래서 저는 지점장이니까 마지막에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좀 장 보고 DVD-방 가서 네. 그 DVD를 어쩔 때는 막 2개도 보고 어쩔 때는 하나 보고 그걸 보고 다시 들어가서 결제하고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DVD는 제가 예를 든 거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책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왜 그랬냐면요.
그 상황에서 내가 고민한다고 이미 나는 종목을 결정했으면 고민한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특히나 내가 지금 내 주식을 사고 팔고의 정리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시황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내년에 떨어집니다. 네. 모두 다들 미국 금리 인상 엄청나게 해야 된다 그러지만 내년에 물가 떨어진다고 다 연준에 모두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 내년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금리 인상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4.4% 올해 올리고 내년에 한 차례 정도 올리고 그다음부터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후에 떨어뜨리겠다. 점도표상 내후년에 2024년 3.9%잖아요. 떨어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도 멈추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멈추고 전쟁은 모르겠습니다. 전쟁 멈췄으면 더 좋겠고 결국은 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네.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놓고 이 시간을 기다려야겠네요.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매일 쳐다보고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 심정 압니다. 제가 26년간 주투자 했잖아요. 식은땀이 나고 막 20년. 어깨 결리고 네. 막 숨이 막히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복구되고 플러스 된다 하더라도 몸이 상한 경우는 안 좋고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나 여기 손실난 거 난 조금이라도 복구해보게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데 하든지 아니면 일은 똑같이 하더라도 소비를 좀 줄여서 이때 저축이라도 좀 해보자. 지금 저축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 주변에는 많이 하거든요. 혹시 필요 없는 거 갖고 있는 거 지금 다 빨리빨리 파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골프 채던 뭐 카메라든 이런 거 저 필요 없는 거 그냥 있는 거 팔아서 다만 몇백이라도 돈을 마련해서 지금 만약에 주식이 다 물려서 주식 돈이 없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마련해서 마지막 기회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내 주식을 지금 매일 쳐다보고 떨어지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사냐. 저는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고요. 팬데믹은 짧았으니까 그런 게 없었고 지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든 간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서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사양산업은 후퇴했고 주가가 못 오른 것도 있고 상폐된 종목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을 거다. 단순하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내년 이맘때쯤 주가 지수는 2100포인트잖아요. 네. 이거보다 위에 있을 확률, 아래에 있을 확률로 따졌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확률로는 위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됐죠.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힘드니까 지금은요. 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난 바보야. 그때 왜 주식 투자했을까? 다시 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금 내면은 난 주식시장에 떠날 거야. 다 마이너스인데. 다 마이너스 네. 30% 40% 다 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나 있어. 물론 운 좋게 판 사람도 있고 자기 판단에서 좀 뭐 위험 관리 좀 하신 분도 있고 현명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를 데이트레이딩 1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1998년도에 시장이 277포인트에서 1년 만에 1000포인트까지 떴거든요. 근데 98년 10월부터 떴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 온라인 거래가 생겼어요. 그 전에 온라인 거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온라인 거래가 생기면서 장내 3일 결제에서 당일 결제로 온라인 거래를 당일 연속 재매매가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주식 거래도 온라인 영향을 줬군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주식을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다시 샀어요. 그럼 못 팔아. 내일 모레 팔 수 있어요. 강제로. 연속적으로 거래를 못해. 하루에 한 번뿐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하루에 한 번뿐이 거래를 못했거든요. 근데 98년에 HTS 생기면 연속 재매매가 허용되면서 매매를 뭐 하루에 100번에서 1000번에도 뭐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데이 트레이딩에 거래를 한 거예요. 하루에 데이 트레이딩이 하루 안에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고, 네. 우리나라에 데이 트레이딩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도서관 가갖고 차트 막 보면서 영어로 된 거 막 보면서 그러면서 매매를 시작해서 당시에 제가 매매하면서 2000년부터 이 데이 트레이딩 강의도 하고 막 그래서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짧게 매매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한 5천만 원, 1억, 뭐 한 3억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스캘핑 하는 거는 쉬워요. 금액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데이 트레이딩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떤 종목 1억만 사도 플러스 5%까지 올려야 돼요. 내가 호가를 막 올려야 돼. 팔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데이 트레이딩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자기 걸 하기는 이제 쉽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이 10명이야. 10명 가지고 맨날 10명을 똑같이 샀다 팔았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저는 이제 매매 스타일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처음에 데이 트레이딩 개념이 나왔고, 왜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됐냐에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투기꾼들이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 있지만, 물론 단기 거래는 다 투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럼 투기자가 아니냐? 다 투기자입니다.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고 5년, 10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시세 차익을 노리니까 그건 다 투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데이 트레이더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시간의 위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오늘 오후에 좀 이따 1시간 이후에 주가 맞추기, 내일의 주가 맞추기, 한 달 후에 주가 맞추기, 1년 후에 주가 맞추기를 했을 때 뭐가 제일 쉽습니까? 오늘? 1시간 후죠. 네, 1시간 후는 내가 알잖아요, 오늘. 네, 그쵸.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면서 한편으로는 위험입니다. 그렇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시간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위험을 줄이고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겠다라는 게 단기 거래이고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일은 훤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하루짜리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떤 사람은.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잘 모르겠어. 난 이거 내일 모레 그리고 뭐 최근에 시황도 이런데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기업을 봤을 때 내가 몇 년 들고 있으면 이 기업을 오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 투자자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워딩이 똑같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황은 내가 모르니, 주가 지금 당장은 모르니 기업을 보고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의 시황이나 지금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우니 그냥 기업을 믿고 들고 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짧게 거래하는 데이 트레이더들은 그게 아니고, 야,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알아? 망하면 어떡해. 나는 그냥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할 거야가 데이 트레이더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제가 굳이 이 지금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데이 트레이딩의 개념이나 뭐 일주일짜리 거래하든 한 달짜리 거래하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거래하잖아요. 올라오면 팔고 좀 더 사기도 하고,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이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나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렇네요. 어떤 개념이냐?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에 팬데믹으로 폭락했죠. 1439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장기 월봉 차트예요. 요게 여기서 2020년 3월에 1439까지 빠졌잖아요. 네, 2089에서요. 네. 이때 연기금이 5조 원 샀어요. 요 딱 빠지는 요게 한 달에.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지금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다음날 다 팔았어요. 이거는 월로 따졌을 때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도 변동성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서 올라올 때 파는 그런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루 안에 하면 데이 트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주봉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세 차례의 급락이 나타났어요. 이거 작년에는 네. 이렇게 빠졌고요. 네. 올해는 급락이 훅. 1월에 급락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쭉 빠져, 저 때도. 언제 급락했냐면 6월에 또 급락했어요. 네. 요번에 또 급락했고 지금 네. 여기 있잖아요. 네. 이 급락 후에 가만히 보면은 이후에 반등 줬다가 박스권에 있었고 이때는 반등이 컸어요. 아, 그렇네요. 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 항상 투매가 나오거든요. 네. 요런 급락할 때 나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다가 사서 반등일 때 팔아야지. 이것도 변동성을 위한 거래인 거예요. 이건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죠. 주봉이니까. 이거는 한 2, 3주 만에 판 거예요. 이것도 한 2, 3주 만에 판 거고 한 달 있다가 팔겠죠. 네. 이것도 단기 거래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하루 안에 하면 데이 트레이더인 거예요. 개념이 다 똑같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 그러면 데이 트레이더들이 하느냐? 개별 종목별로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시황 때문에 급락하거나 개별 종목으로 급락할 때 하거든요. 제가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종목은 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얘기해서,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기업들이, 데이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차트 여러분 잘 따라가 보세요. 이 보시면, 이 거래가 없죠? 네, 일봉이죠, 일봉. 일봉입니다. 네. 이게 거래가 없잖아요. 내려오던 애가 어느 날 거래가 이렇게 팍 생기면서 양봉이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거래는 제 매매 기술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거래는 그냥 단순해요. 사람들이 사면 따라 사고 사람들이 팔면 따라 파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차티스트라고 얘기하고 데이트레이더라고 얘기하고 쟤는 단타자기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기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는 얘기하죠. 네, 네. 기본적 분석은 기본이라서 기본적 분석이에요. 제가 SPG의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SPG의 기업도 모르고 실적도 모르고 전망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으로 내가 재무제표도 보고 어떤 주식들이 괜찮아. 네. 이런 주식을 아까 우리 앞으로 성장주는 이런 거야. 네. 실적은 이런 게 좋아. 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결정되고 나서 그런 주식 안에서 타이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사냐, 언제 파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SPG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고 계셨구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래가 늘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네.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거래가 느는 건 뭐냐면 거래가 늘면서 음봉이 날 때도 있습니다. 던질 때. 왜냐면 거래가 는다는 얘기는 활발하게 황소하고 곰이 싸우면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 거잖아요. 거래량 100만 주라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 50만 주, 매도하는 사람 50만 주가 아니에요. 100만 주 팔았고 100만 주 산 거예요. 근데 왜 양봉이라고 음봉이 나느냐? 양봉이 났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려서 막 산 거예요. 빨리 급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호재가 나왔던지 아니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네. 그러니까 급하게 산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산 사람들이 투신이 샀어, 연기금이 샀어, 외국인이 샀어. 그러면 얘네들이 손해보고 나오겠어요? 얘네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좋게 보고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난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살 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거래 늘 때 얘들 따라서 사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거래가 오. 만약에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 얘가 거래가 들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네. 그러면 남들도 판다는 거예요. 네. 나도 파는 거예요. 나도 파는 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내가 산 거보다 비싸진 상태니까 일단 나도 팔아. 나도 파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냥 매수 매도 타이밍을 오늘 여기는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렇게 얘는 지금 엊그저께 또 다시 매수의 신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매수가. 그래 놓고 지금 거래가 없죠. 네. 이게 지금 오늘 현재 상태거든요. 네. 나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얘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데이 트레이딩을 하던 아니면은 뭐 스윙 트레이드 몇 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시황이 이렇긴 하지만 시황이 조금만 안정화 되거나 뭐 그렇다면 시황을 믿는다면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사야 돼요, 오늘 그냥. 이건 이익 볼 수 있는 차트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얘네들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주봉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주봉과 시황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봉을 봤을 때,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음봉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까지 음봉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의 음봉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래가 늘면서 양봉을 치면서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해했죠? 그래서 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에 따라 사야 될 신호를 줬어요? 아니요. 안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거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 뒤에가 이렇게 더 올라 있으면, 이거는 따라 거예요. 사야 되는 거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속임이 많이 했던 거예요. 미국이 올라가면서. 여기부터까지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는 올라갔네. 그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양봉을 주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밑에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잘 반등한 거예요. 쇼커버예요, 쇼커버. 매수세가 들어와서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이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할 기회는 좋지만 실제로는 대세를 꺾으면서 올라갈 타이밍을 안 준 거예요, 이거는. 저 때는 오히려 팔았어야 되는 시기. 올라가면 팔았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빠지면서 이렇게 거래 증가하면서 빠지잖아요. 네. 지금 거래 없죠.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애매하네.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야 되는 신호를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얘가 시장이 이 타이밍을 주면서 올라갈 때는 어떤 흐름을 주냐면 주봉이든 월봉이든 간에 거래가 확 늘면서 이게 지금 거래가 없죠. 와, 거래 엄청 늘었다, 저 때 진짜. 이때 거래가 지금 없죠. 네. 이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양봉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좀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팬데믹 때니까 이렇게 팬데믹 때 가보면은 이렇게 거래 늘어. 거래가 확 늘어갖고 아래 꼬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거래량이 생겨야지 시장은 이게 바닥인 거예요. 음봉이면서 거래가 팍 칠 때. 아니죠. 양봉이어야지 더 확실한 거고 얘는 아래 완전 바닥 잡으려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았다는 얘기는 네.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저점, 만약에 확실한 저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십자형이 나오던, 이렇게 음봉이 나오던, 네.
아니면 이런 양봉이 나오던 네. 요런 모양이 나오면서 거래가 밑에 있는 이만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점이 된 거예요. 지수에서도 그렇게 보고요. 지수에서도 보고, 그리고 종목에서는 더더욱 확실하겠죠. 리먼 때요. 이게 진짜 떨어질 때 살벌하게 보면은 떨어졌다, 진짜.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거래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거래가 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저점인 거예요.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 때는 십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저점이라고 인식하고 사람들이 군중이 사기 시작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군중이 팔겠다고 하면은 나도 파는 거고.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의 최고점이 2021년 고점이었죠. 네. 삼성전자가 쭉 2020년에 밑에 빠졌다가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네. 이렇게 가다가 거래가 폭증했죠. 양봉 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매수냐? 아니에요.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 밑에서도 보세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거래가 늘었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들어온 거예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거래가 는다는 거는 매도? 매도자가 생겼어요. 매도자도 100만 주라는 거는 매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도 있기 때문에 네. 100만 주 대량 거래가 터지는 네. 거예요. 이거는 매도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때 내가 안 팔았다고 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더 많은 거래량이 생기고 아까에 제 거꾸로 보여주죠. 음봉이 나오네. 아까 거래량이 크게 생기면서 저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형 또는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런 양봉이 나오면 이게 저점의 모양이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네. 얘는 거꾸로 나타났잖아요. 거래가 들면서 위에 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상투의 신호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고점이고 그리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매도 기회를 줬어요. 이런 때는 못 팔아요. 이럴 때는 잘 못 팔아요. 네, 못 왜냐면 팔죠. 신호가 없어. 없어. 그런데 이날 보세요. 음봉 나왔다. 이날 거래가 엄청 늘었죠. 네.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무슨 네. 얘기예요? 막 팔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난 안 팔아. 또는 줍줍 판다고 사. 이거 사례를 제가 제 책에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 다 이 신호를 다 주고 내려갔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팔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줍줍을 한다니까요? 남들은 다 팔겠다는데 그 짜다고 자꾸 살려고 그래요. 거래 들면서 음봉이 나는 거는 하면 안 되고, 반대로 그러면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 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으로 보시는 분은 장기로 보는 사람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황은 뭐 금리가 뭐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다 빼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차트리스트들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말씀드린 이론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밑에 거래량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봉이에요. 지금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요, 거래가 너무 없어요. 심플하잖아요. 네.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심플하게 움직임 앤드 거래량.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요것도 설명드려야지 더 이해되겠네요. 이전 주가 움직임.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거래량이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동안 늘어나는 거. 아니죠. 올라가는 줄어들어야 동안에는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지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그냥 계속 갑니다. 거래가 터질 때까지. 파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삼성전자 보셨잖아요. 거래량이 팍 늘어. 네. 이 얘기는 왜 거래량이 그렇게 늘까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파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사는 사람만 생기고 매도는 별로 없다가 갑자기 매도가 많이 늘었네? 그럼 나도 조심해야죠. 이제 상태 가까이 온 거예요. 반대로 지금 지수에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거래량이 없죠. 네. 왜요? 사는 사람이 없는 없어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늘어야지만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정리해 드릴게요. 거래량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면 매도의 신호인 거고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면 매수의 신호로 보는데, 거래량만 갖고 보는 건 아니고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섞어서 그냥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군중이 지금 사려고 하냐 팔려고 하는가의 그냥 기준인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녹아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주식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볼 때 월봉으로 봤어요. 지금 이거는 이거 뭐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매수의 신호가 지금 있나요? 아니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네. 없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일봉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 거래량이 좀 생겼죠. 네. 물론 네. 이런 큰 거래량 생긴 게 더 좋은 거예요. 신뢰도에 확률의 네, 문제예요. 네. 요나 거래량 생겼죠. 네. 그러면서 올랐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단기 거래하는 사람은 요거 사서 팔고도 거래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사서 중- 판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거. 중장기로 난 이 종목을 거래하겠다는 사람은 아무 실효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월봉을 봐야 되니까. 네, 주봉 월봉을 봐야 되니까.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래에서 터닝하는 거 뭐 이런 종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위로 올라갔을 땐 지금 아까 보세요. 거래가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점으로부터 일단 거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요. 여기 중간에 줄어들었잖아요. 줄었네. 그러니까 더 가는 더 거구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 없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거래가 폭증해. 그러니까 파는 안 사람이 되는 생긴 거예요. 야.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냐, 사는 사람이 있냐, 그걸 오늘 안에 하면 데이트레이더인 거고, 네. 며칠, 몇 주일 하면은 수익 그냥 일반적인 거래되는 거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볼 사람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장기 투자할 거야. 나 지금부터 여기서 조금 사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와 시장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네. 이 차트 보고 하는 사람이 사겠습니까? 안 사요. 사겠네요. 왜냐면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네. 이거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판단을 하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실어 주면 살 거야. 그렇지, 그쵸.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차트는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막 보수지표 막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이 차트리스트들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건 사후적입니다. 다 사후적이에요. 그냥 매수 애들이 들어와 있나, 매도 애들이 들어와 있냐. 지금은 다 매도가 세구나, 매수가 세구냐만 그냥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을 보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 주식을 내가 팔 거냐, 살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 요거 결정하실 때, 네. 주봉이나 일봉은 다 떨어졌으니까 일봉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을 이렇게 보실 때, 네. 장기적으로 지금 우하향하는 차트가 있고, 이건 1년마다 삼성전자 지수니까 뭐 그렇고요. 네.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 얘는 어때요? 아까 삼성전자 좀 다르죠. 네. 얘는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제한적인 데서 내려와 있죠.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이게 앞으로 좋을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익이 더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뭐 바보 같지 않아요. 멍청하지 않아요. 이익이 있는 애들은 덜 빠지는 거예요. 이익이 있는 애들은 아까 보세요. 아까 SPG 볼까요? 이거 주봉. 얘는 지금 시장이에요. 이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빠졌죠. 네. 얘는 이렇게 갔죠. 성장이라는 로봇이 들어가 있지만 실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얘들이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셔갖고 주봉상 일봉으로는 많이 빠졌지만 주봉으로는 아직 그냥 위에 있는 거 있어요. 네. 위에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일봉상으로 많이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 네. 그럼 일봉상 이거는 19,000원에서 13,000원까지 엄청 빠진 겁니다. 6,000원이니까. 그런데 주봉을 봤더니 우상향하고 있어. 네. 얘네들은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 내가 판단을 할 때 장기적으로는 빠지기는 지금 한 30% 빠졌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의 애들은 지금 시황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기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 주식시장의 명언이지 않습니까? 시장 급락할 때 덜 빠지는 애들은 이후에 가장 강하게 갑니다. 왜냐? 실적이 좋던 성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종목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애플의 최고점이 $182 요거예요. 얘는 요번에도 올해에도 이 근처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물론 고점으로부터 빠졌지만 네.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런데 다른 거는 한번 보세요. 이건 보세요. 아까 거랑 완전 다르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차트를 좀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플하게 그냥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이냐, 거래 증가하면서 음봉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살려고 하느냐, 팔려고 하냐. 그거 다라는 거죠. 과거 가격 추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거래 증가하면서 예. 양봉이냐, 올라가면서 뭐 거래 증가하면서 음봉이냐. 예. 그런 거죠. 이런 걸 보는 거네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LG에너솔루션 있잖아요. 네. 얘는 성장 후에 고평가돼서 성장됐고 이거 일봉상으로 올라갔다 그랬다 많이 했어요. 근데 주봉상 이렇게 보면 얘는 어때요? 버텨주네. 얘는 그냥 여기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시장 개판이고 마구잡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큰 거래량에 엄보그냐 안 보이냐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매매 기술은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이 공부하지도 마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만. 전체 시황은 뭐라고 말씀드렸지 아까? 금리와 환율. 예. 네. 그냥 그것만. 좀 우등생 아닙니까? 저 정도면. 금리와 환율, 거래량과 양봉음봉 딱 4개. 끝. 예.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병창 부장님께서 쓰신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란 책인데 저도 투자를 하면서 그 매매 심리, 매도 심리, 뭐 매수 심리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주식은 부동산 투자보다 더 그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다. 왜냐면 황금이 좋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주식 투자자분들 책 읽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관점을 갖고 보는데 전 진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확실히 역시 26년 짬바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시고 공부하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